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돌싱이에요. 저에겐 남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한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어디에다 마음 놓고 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백화점 명품 G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눈만 높아져서 많지도 않은 월급에 할부로 명품을 구입하곤 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저희 백화점에서 손 크기로 유명한 고객이었어요. 저희 매장도 자주 왔었는데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씀씀이가 아주 컸죠. 그런 모습이 어린 저희 눈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가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남편은 제게 어디까지 가냐고 묻더니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그런 호의가 싫지 않았던 저는 차에 덥석 올라탔어요. 남편 차가 벤츠였거든요. 차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딱 봐도 좋은 차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언제 또 벤츠를 타보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촌스럽게 내부를 살피며 감탄하다가 민망하게도 남편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이 싫지 않았나 봐요. 어깨에 힘이 꽤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우월감 같은 걸 느낀 모양이었죠. 원래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매장에서 그런 손님들을 하도 많이 봐서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름이 선미 씨 맞죠?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기억해 두었던 모양이었어요. 선미 씨는 몇 살이에요? 아, 여자한테 나이 묻는 거 실례인가?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묻길래 실례될 게 뭐 있냐며 27살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남편과 저는 서로 호구조사에 가까운 질문을 주고받았죠. 그렇게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남편은 일남 일녀중 장남으로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2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제조업체 사장님이기도 했고요.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은 33살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꽤 성공한 남자였죠. 저는 남편 덕분에 편하게 집까지 왔고 남편은 매장에서 또 보자며 손을 흔들며 유쾌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있죠. 제가 연애를 너무 안 해서 상대의 단순한 호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아니면 성공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짝사랑은 시작됐어요. 솔직히 돈이든 능력이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된장녀라고 욕해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능력과 여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니저 언니가 농담처럼 아까운 나이 다 가는데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웃기만 했는데 언제 왔는지 남편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전 얼굴이 붉어졌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매장을 둘러보다 여자 반지갑을 하나 사갔어요. 그 지갑이 훗날 제가 남편에게 받은 첫 선물이 되었죠. 남편이 그러는데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전부터 이미 저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다나요? 그러면서 그때 골랐던 지갑을 저에게 어떻게 줘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다고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백화점 큰손인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백화점 내에서는 저를 마치 사모님 보는 듯 했어요. 저도 그런 대우가 싫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소위 잘 나가는 남자친구가 생기니 제 일도 제 일상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했고 난생 처음 고가의 명품 선물도 받았죠. 이쯤 되니 왜 어른들이 여자 팔자가 뒤움박 팔자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1년 넘게 달콤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의 28번째 생일을 앞두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도 간절히 바랬던 일이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 1년 동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힘들게 일할 것 없다며 일 그만두고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라고 신용카드를 주었죠.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저를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두 사람은 저를 처음 보던 순간부터 탐탁지 않아 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소중한 보석상자를 노리는 도둑년처럼 보곤 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 제게 정신적 폭행을 행사했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어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들게 생활을 해왔어요. 일찌감치 철이 들었던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주 공격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요즘에도 대학 안 나온 애가 있니?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그렇지. 네 엄마는 어떻게 딸 자식을 대학도 안 보냈다니? 빚을 내서라도 지혜 공부는 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네 엄마도 참 어지간하다. 나는 내 아들 짝으로 고절 마누리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 불쌍한 내 아들. 어쩌다 저런 걸 만났나 몰라. 처음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누군가에겐 부끄러운 치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없었던 저희 엄마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다니. 게다가 제가 고졸이라서 남편이 불쌍하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 격 떨어지지 않게 지금이라도 사이버 대학 졸업장이라도 하나 따오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까지 듣고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게 생겼어요.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 제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존재였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되도록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바램과 달리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미혼인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는 제 남편만큼이나 씀씀이가 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가 쓰고 다니는 카드가 제 남편 신용카드였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타서 썼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직업도 없이 씀씀이만 해푼 시누이가 제 남편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몰랐고요. 사업하는 오빠가 여동생한테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준 게 뭐 그리 예민하게 굴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의 나름이겠죠. 빤빤히 놀면서 지가 페리스 힐튼이나 되는 것 마냥 카드를 긁어대는데 얄밉기도 하고 겁도 나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아가씨한테 준 카드 말이야. 카드 대금이 얼마 정도 나와?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글쎄, 통장에서 알아서 나간 거니까 따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건 왜? 아가씨가 일 안 하는 게 자기가 준 카드 때문인 것 같아서. 돈 걱정 없으니 일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하나 진득하게 못하던 애야. 내가 카드 줘서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은 제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카드 회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속이 타서 그럼 한도라도 조금 줄이자. 나한테 줬던 신용카드도 더 아껴 잘 살자고 그렇게 없앴잖아.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한도를 줄이고 일주일 뒤 신우이가 카드 한도 줄인 걸 알고는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뭐예요. 언니가 그런 거지. 왜 갑자기 카드에서 한도 초과가 떠? 한도를 줄였다고 해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도 큰 돈이라고요. 아가씨가 직장을 다녀봐야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알 텐데요. 뭐야? 지금 누구 가르쳐? 언니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언닌 그저 서류상 가족일 뿐이지만 난 우리 오빠 친동생이야. 우리 오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언니가 뭔데 나한테 큰 돈이니 돈 버는 게 어렵다니니 떠들어? 자기도 우리 오빠 돈 펑펑 쓰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언니 우리 오빠 돈 보고 결혼했지? 그러니까 시집 오자마자 직장도 때려치운 거고. 설마 우리 오빠 돈 친정에 빼돌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신우이의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은 걸 꾹 참았죠. 신우이는 참고 있는 저를 보며 팔짱까지 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당장 한도 원래대로 해놔요. 안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이참에 신우이 콧대를 꺾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죠.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서류상 가족이요. 아가씨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서류가 제일 중요해요. 아가씨 오빠한테는 아가씨보다 제가 가까운 가족이라고요. 다시 한번 위아래 모르고 행동하면 그 카드마저도 내가 잘라버릴 테니 조심해요. 신우이는 발악을 하다가 오빠랑 엄마한테 이르겠다며 나가버렸어요. 저도 며느리인지라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살짝 걱정은 됐지만 제가 한 행동과 말들이 결코 억지가 아니었기에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걱정한 것도 잠시 의외로 신우이와 시댁은 잠잠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었고요.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괜히 모르고 있는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꺼려져서 이 일은 그대로 지나가게 두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사업 때문인지 퇴근도 늦어지고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괜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다시 예전처럼 잘 풀리기를 바라며 씀씀이를 줄여 생활했죠.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돌아왔어요. 이번 생신은 엄마의 회갑이었죠.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고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고 그러면서도 남겨진 저를 위해 고된 식당 일과 부업 일을 하셔서 저는 항상 그런 엄마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갑 때 아껴두었던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엄마 선물로 준비했어요. 전에 신우이가 했던 말도 걸리고 남편 사업도 예전 같지 않으니 저희 엄마 생신은 제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남편한테 용돈과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사양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항상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잘 뒀다가 급할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오랜만에 일했던 백화점 매장에 갔어요. 힘든데도 장모까지 챙기는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우리 사모님 놀러 왔어? 매장의 매니저 언니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한테 선물할 것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워낙에 갖고 있는 게 많으시니 추천할 게 마땅치 않네. 사모님은 뭐가 좋을 것 같아? 남편 취향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받기만 했지. 정작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걸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친정 엄마한테 주려고 생각한 돈이었으니 남편한테 그 돈을 주자고 생각했죠. 비록 그 사람한테는 얼마 되지 않을 돈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돈 봉투를 받은 남편은
너무나 깜짝 놀라했고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수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이 애장한 명품들을 처분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급한 불은 그걸로 끌 수 있었는데 재정적 위기는 또다시 현실로 다가왔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지난번처럼 숨겨놓은 돈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돈은 엄마 회갑 때 주려고 갖고 있던 퇴직금이라고 말하자 이번엔 퇴직금이 그게 전부냐고 물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급한 불은 꺼야 하니 저는 그렇게 힘들면 집이라도 팔자고 했고 남편은 어쩐지 제 말을 회피하듯 다른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시누이가 가지고 있는 남편 카드가 생각났고 당장 쓸데없는 지출은 막아야 하니 시누이 카드부터 정지시키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건 별로 급하지 않다더군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소리를 크게 높여 싸우진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일이 있고부터 조금 냉랭해졌어요. 그리고 우려한 것처럼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집이나 차를 팔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어차피 생활이 어려우니 남편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결심을 하고는 부동산에 가서 저희 집 주소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피한 말을 듣게 되었죠. 결혼 전 분명 자가라고 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전세 세입자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곧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부동산에 갔냐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집이 이러니 남편의 차도 의심이 갔어요. 하지만 차에 대한 서류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 매일 끌고 다니니 자동차야말로 어디다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래, 차까지 남의 거면 정말 껍데기만 있는 거지 하는 심정으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독촉장으로 인해 차도 장기리스를 받은 거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황당하게도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을 5개나 들고 아주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지 뭐예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명품 가방을 하나 주고 시누이야 어머니 거라며 늘어놓는데 어쩐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걸 사왔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이제 다 해결됐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돈의 출처는 어이없게도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을 차마 쓰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결혼할 때도 엄마 돈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이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당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내 동생 목숨값이야. 어떻게 염치 없게 그 돈으로 이딴 가방들을 사와? 당신이 사람이니? 내가 만약에 아가씨 죽어서 나온 보험금으로 이렇게 기분 내고 있으면 당신은 좋아? 저는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군다고 저를 자극했고 자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먼저 힘들면 쓰라고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는 이 인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 친정으로 갔고 친정엄마는 저에게 자기가 준 돈이 맞다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평소에도 그 돈 생각만 하면 창석이 생각나서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왜 그 사람을 줘? 친정엄마는 선뜻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 들어야 했기에 끝까지 물었고 엄마는 힘들게 말했어요. 네 친구 혜정이 있잖니. 지난주에 우연히 동네에서 걔를 봤어. 근데 혜정이 걔가 요즘 네 남편 사업이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글쎄 김서방이
혜정이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지 뭐니.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제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애미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김서방도 그래. 내 체면도 있는데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줬다. 설마 그 돈 다 준 건 아니지? 동생 앞으로 나온 돈은 무려 5억이란 큰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을 다 줬을까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김서방이 갚는다고 하더라. 내가 가족끼리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가 꼭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주더라고. 친정엄마는 시리에 빠진 저를 안심시키려 말을 계속 이어갔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분명 그 돈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했을 거고 그 돈의 출처가 그러니 저에게 줄 생각으로 자주 가던 백화점에 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차용증까지 써줬으니 돈을 떼먹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씀씀이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의 카드도 정지시켜버렸고요. 물론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앞으로 자기가 쓴 건 자기가 내고 살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제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죠. 어이없게도 이 인간은 제가 잘 때 제 핸드폰을 뒤져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남자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살았어요. 물론 남편과는 계속 사이가 나빴고 남편은 사업에 대해 뭘 아냐며 끼어들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제가 본 남편의 경제 개념은 그야말로 바닥이었기에 그런 반응도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회사 수입을 마치 자기 돈처럼 아주 펑펑 썼어요. 그러다 힘들면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대출을 끌어다 썼고 카드값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미 1금융, 2금융, 4금융까지 돌려쓸 수 있는 건 이미 다 썼더라고요. 그중엔 시누이 카드값도 있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에 그리고 남편의 재정관리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창피하다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 돈을 다 갚으면 이혼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남편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도 남편 회사에서 업체별 수금 현황을 살피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따지러 회사로 왔더군요. 그것도 제 동생 보험금으로 산 명품 가방을 사이좋게 메고서 말이죠. 얘, 네가 왜 내 아들 회사에 있니? 그깟 5억 가지고 사장 흉내라도 내려고 그러니? 돈은 돈이고 이혼은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치사하면 어머님이 5억 주시던가요. 아, 5억이 넘네요. 어머님 아들이 저 몰래 제 친구들한테도 돈 빌린 거 아세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내가 어머님 아들 때문에 창피해서 친구도 못 봐요. 저와 시어머니는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시누이가 깐족거리며 이제야 본색 나오네. 거지도 아니고. 비아냥거리지 뭐예요. 지는 벌 능력도 없는 게 네가 들고 있는 그 가방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알긴 아니? 그 가방 내 동생 보험금으로 네 오빠가 사온 거야. 알고서 말해. 거지는 누가 거진데? 라며 되받아 쳐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저희 머리채를 잡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자 겁에 질린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오고 곧 소식을 들은 남편도 회사에 도착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이 가족이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연행해 갔죠. 나중에 저도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그들의 잘못이 명명백백했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1년이 흘렀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댁 가족들도 제가 순순하게 물러날 것 같지 않으니 뭘 팔았는지 어디서 사채빚을 끌어왔는지 제게 5억을 갚더군요. 물론 친구에게 빌렸다는 1,000만 원도 같이요. 저는 돈 받고 깔끔하게 이혼해줬습니다. 그 뒤 남편의 회사 여직원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사업은 얼마 못 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용과 신뢰는 없고 빚만 잔뜩 있는 사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했던 터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함께 일했던 매장의 매니저와 명품 직구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해외 인맥으로 소소하게 시작한 사업이 이젠 제법 규모가 커져서 눈코 뜰 새 없이 돈 버는 재미에 살고 있죠. 잠깐이었지만 남이 벌어다 준 돈을 쓰다 제 손으로 돈을 벌다 보니 보람도 있고 제 손으로 저희 엄마 호응까지 시켜드리니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깨닫는 요즘입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혼자인 게 속상하다며 남편 얘기를 꺼내곤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잘 된 거라고 말해요.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제 행복을 남편에게 맡겼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저와 같은 후회가 있지 않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하다고 소개는 드렸지만 저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내어놓기 민망한 가정사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불화인데요. 임금 님기는 당나귀귀 하는 심정으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이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빠른 친구들은 20대 후반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30대 중반까지는 비혼주의자 친구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시집을 갔더라고요. 30대 중반을 막 넘어설 무렵까지 저는 혼자였죠. 큰 이유도 거창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제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친정 부모님은 저희 이름 앞에 노처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었어요.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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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친척들까지 다 뒤져낸 끝에 저에게 선자리를 제안하셨죠. 맙소사,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선이라니요. 소개팅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냉큼 아주 신나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집을 안 간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제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맞선 남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겨우 이름만 주고받은 뻘쭘한 순간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젠틀하고 직업? 솔직히 범죄자만 아니면 되지 싶었고요. 무엇보다 탈모도 없이 사지가 아주 멀쩡한 남자였어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저런 남자가 왜 아직 혼자지? 혹시 숨겨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갔다 왔던지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어차피 서로를 탐색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었으니만큼 제 생각 그대로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아직 혼자세요? 글쎄요. 어쩌다 보니 아직 제 짝을 못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 네. 혹시 지금 꼭 미리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건? 걱정하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안심이고요. 나오시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워야 하나요? 네? 신나서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나와 똑같은 사정에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선자리에 나왔던 그 남자. 예스,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는 아주 잘 맞는 커플이 되었어요. 넥타이 취향, 입맛 하나하나, 계피 알레르기가 있는 것까지. 하늘이 이 사람을 제게 주시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연애 가뭄을 일으키셨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저희의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였고요. 알 거 다 아는 성인들이니 진도도 쭉쭉 빠졌고요. 진도란 진도는 속전속결로 다 빼놓았으니 다음은 결혼이죠. 결혼 준비도 후다다닥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후다다닥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워낙에 죽이 잘 맞아서 흔한 예비 신랑 신부가 겪는 싸움 같은 것이 없었을 따름이죠. 상견례도 무척 순조로웠어요. 분위기도 하하호호 좋았고 음식도 두 집안 모두의 입맛에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 모두가 저희의 결혼이 더 늦어지면 어쩌나, 쟤들 저러다 도중에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들이 얼마나 크고 깊으셨던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께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펑펑 눈물까지 쏟으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돈. 아유, 귀한 딸 주셔서 제가 더 고맙지요. 혼자 키워낸 막내 아드님 장가 보내는 심정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 해가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양가 어른들의 모습에 적어도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론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그놈의 시집살이는. 없기는 없었어요. 없는 대신 다른 흉측한 무언가가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사건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인사를 받기 위해 시아주버님과 손윗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고 원래도 술을 잘 못하던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 반주 몇 잔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그 틈을 타서 시댁의 추악한 마수가 저에게 뻗쳐왔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찻상과 시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잠든 남편을 자리에서 물려놓으시고는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새아가,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잖니?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따마다 내가 아주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럼 네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고 말고 아니지 너밖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도 없는 주변 눈치를 괜히 한번 살피고서는 문제의 그 발언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불임이란다. 선천적으로다가 그렇다네. 아,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아이를 좀 가져줘야겠다. 그러려고요. 남편이랑 저도 빨리 자식 보고 싶어서요. 너희 아이 말고 조카를 낳아줬으면 해. 네? 오마이갓, 맙소사, 세상에. 조카를 낳아달라니요. 시아주버님 아이를 제가 왜요?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아이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남편의 형님이랑? 미쳤습니까 지금? 막장 드라마 찍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마음은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아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분노가 치솟아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초장에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지옥행 특급 열차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돌려 다시 시어머니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반색을 아주 왜 생각이 바뀌었니? 그래 잘 생각했다. 암만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아니요. 애초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예 며느라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한 번만 다시 들을 얘기가 있고 아닐 얘기가 따로 있죠. 오늘 이후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혼이든 의절이든 할 겁니다. 진짜로.
곧장 시댁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홀가분하던지요. 제가 생각해도 똑 부러지게 잘 잘라내었다 싶었어요. 다음 날에는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렸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야 하루 종일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은근슬쩍 물어왔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일 그대로를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까맣게 몰랐다면서 저와 똑같이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리자는 남편을 일단 말렸어요. 교통정리는 제가 잘 끝내놓았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분이시라면 다시는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으시리라 믿었거든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간만에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드리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비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에게 시아주버님의 아이 임신 이야기를 또 꺼냈다가 한 소리 된통 들은 모양이었죠. 착잡했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도 되었고 약속했던 그대로 당장에 이혼이든 의절이든 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더라면 남편은 죄가 없고 제 편이었으므로 시댁과의 의절이 되었겠죠.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자신의 입까지 때려가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내가 늙음하게 노망이 났나 보다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일단 수긍했어요. 치매가 아니고서야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답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이놈의 치매를 어떻게든 해놔야지 아주. 그러세요. 저 어머님 그냥 용서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치매 검사하시는 조건으로 입원까지만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치매가 아니면 어떡해. 치매면 또 어쩔 거고.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치매가 맞으시면 당연히 치료를 힘껏 도와드릴 테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졌어요.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마침 퇴근한 저와 남편은 고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경우에 그때는 저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이었어요. 의외로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치매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치매가 아니다 였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찼죠. 치매가 아니라 함은 맨정신으로 저에게 그런 입에 담기도 험한 부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낸 보호의 수단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휴대폰 녹음이었어요. 아주 간편하면서 제일 확실한 수단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모든 순간을 저와 저희 부부를 지키기 위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간혹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면 그것들도 모두 저장해 두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셨는지 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시간들만큼은 세상 이런 천사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다행스러웠죠. 다행스러웠지만 녹음만큼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을 위해서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녹음 사실을 까맣게 모르셨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천사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쌍둥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초음파 사진을 향해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봐라, 얘, 애가 둘이잖니. 당연하죠, 쌍둥이인데요. 조카를 직접 낳아주는 것이 정 불쾌하고 그러면은 말이다. 어머니! 보자 하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자꾸 목청을? 막말로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불쌍한 시아주버님한테 하나 주는 게 그리도 아깝든?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뵐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저를 막아섰고 그런 저를 남편이 보호해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누구 원망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엄마는. 너까지 왜 이러니? 네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제일 불쌍해. 아니,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대? 암튼 더 할 말 없고 낳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반성을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만 제 비위를 맞춰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계셨을 따름이었죠. 그러던 중에 쌍둥이 소식이 들렸으니 옳았구나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를 시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려는 속셈을 드러내셨던 것이고요. 옳았구나는 무슨 조카를 임신하라고 하는 거나 쌍둥이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이 폐륜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과 의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주버님 내외가 찾아와 굽실굽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아주버님 내외를 굳이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혼자서만 입에 담으셨던 생각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셨을 뿐이지 시아주버님 내외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자신들의 불임을 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는 만큼 시어머니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셨어요. 다만 혹시나 모르는 일들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녹음의 대상을 시아주버님 내외로 확대했습니다. 시아주버님 내외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임산부인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남편과 죽이 잘 맞았던 것처럼 시아주버님 내외와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특히나 손윗 동서가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시어머니의 행동에 상처받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이런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언제든 말만 해. 동서가 원하면 우리도 같이 의절할게. 아니에요. 말씀만 해도 감사한데요, 뭐.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친언니다 생각하고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쵸. 저희끼리는 문제 없죠. 저는 그런 손윗 동서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출산 예정일은 시시각각 다가왔어요. 만삭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기는 받았죠. 대신 예, 아니요 하는 식의 단답형 답변만 했고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고요. 예, 며느라, 내가 이렇게 빈다 빌어. 네? 나는 어찌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아주버님에게 쌍둥이 한 명만 자식으로 보내준다면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해주련? 아니요. 빌어도 어렵겠니? 네. 너 진짜 시엠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끊겠습니다. 거의 모든 통화가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죠. 시어머니의 추악한 손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뻗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먼 지방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새로 예약했어요. 급하고 은밀하게 병원을 변경해야만 했던 탓에 예약은 쉽지 않더라고요. 손윗 동서가 병원을 찾아주었고 그 병원에 예약을 잡을 수 있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이사도 갔어요. 물론 시어머니 몰래요. 출산을 향해 먼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을 시아주버님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공무원인 손윗 동서는 주민센터 일이 바쁜 탓에 마음만 보태주셨고요. 동서 사이에 그 정도만 해줘도 어딘가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곧장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난산을 맞이했어요. 제 옆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남편은 경황이 없었고 모든 수속이며 뒷바라지들을 시아주버님께서 도맡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출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건강한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을 본 저희 부부는 안도했고 시아주버님께서는 당신의 출산인 것처럼 기뻐해 주셨죠. 그런데 출산 병원을 급히 바꿔야만 했던 저는 그 병원 근처 산후조리원을 미처 예약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신혼집에서 며칠 산후조리를 했어요. 제가 몸을 추스르고 난 뒤에야 그동안 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던 남편에게 출생신고를 하러 갈 짬이 주어졌어요. 남편이 출생신고를 위해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출생신고 서류를 손에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딸아이의 신상명세가 시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라있는 서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고요? 식구들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이보세요. 나 귀 안 먹었다 얘. 그리고 이보세요가 뭐니 이보세요가. 듣는 시엠이 서운하게. 시어머니가 저희의 새 신혼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요? 그게 저희 부부를 더 화나게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신혼집으로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시아주버님 내외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속았던 거죠. 사실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동을 시아주버님 내외가 처음부터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시아주버님의 아이를 임신해달라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부터 쌍둥이 중 하나를 시아주버님의 자식으로 넘기라는 먹같은 요구까지, 심지어 새 산부인과 예약부터 난산인 저를 지켜주었던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위장이었어요. 시아주버님 부부는 의 좋은 형제를 가장해 저희에게 접근했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옆에서 감시하면서 시어머니와 작전을 꾸며왔을 뿐이었어요. 그 결과물이 시아주버님의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버린 딸아이였고요. 뻔하죠. 주민센터 공무원이 손이 동서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 저희 부부가 상황 판단을 막 마칠 무렵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향해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물러서세요. 출입 거부합니다. 왜? 내가 못할 짓이라도 하고 있다든? 당연히 못할 짓이죠. 제 아이잖아요. 출생신고 다 조작이고요. 그래, 조작이지. 조작이면 뭐 어떻니? 법적으로 네 시아주버님 딸이야 이제.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스우세요? 까따부터 시간 끌 것 없어. 비켜라. 내 소녀는 내가 데려가마. 말씀드렸어요. 출입 거부한다고. 계속 우기시면 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강제로 문을 열어 젖히며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은 딸아이를 그들의 손아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 한 번 올리지 못하고 매질을 꿋꿋하게 이겨내가며 아이를 안고 오직 몸으로만 버텨내더라고요. 저는 슬쩍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처 10여 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들이 도착하더라고요. 신혼집을 무리까지 해가면서 파출소 근처로 옮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디까지나 중립이더라고요. 딸아이의 출생신고 서류가 시아주버님의 아래로 되어 있었기에 경찰은 딸아이의 거취에 대해 시댁 편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어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차곡차곡 쌓아놓은 녹음 파일들이 바로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비해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내용,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모든 사실관계, 그대로가 담긴 녹음 파일들을 경찰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경찰분들은 저희 부부에게 처벌을 원하시냐 물었고
저희 부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시댁 식구들을 사문서 위조 및 교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저는 경찰차에 오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난 그렇게 배웠어. 사람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대해라. 그게 도리다. 하지만 인간 아닌 것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응징해라. 그게 정의다. 그리고 난 배운 거 그대로 써먹는 스타일이야.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동네가 떠나가라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제가 욕을 먹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사문서 위조 및 교사 혐의에 이어서 명예훼손까지 성립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을 경찰서로 보낸 즉시 저와 남편은 조작되어 올라갔던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 부부와 딸아이의 인연을 쥐고 흔들었던 것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시작했죠. 딸아이의 거짓 출생신고를 올린 것에 대한 부분부터 고소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나올 때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고 또 결과가 나오던 날에 바로 가택침입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남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폭행죄 고소장도 넣었고 딸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던 행동들에 대한 납치 미수까지. 한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새로운 혐의로 고소장을 넣어드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것이 다음에는 더 큰 벌금형이 되었고 또 다음에는 더더욱 큰 벌금형, 그리고 마침내는 다수의 벌금형이 누적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었고 추악한 시댁 식구들 전원은 지금 교도소 콩밥을 잡수고 계세요. 시댁 식구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남편이 묻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서 멈출 생각이야? 당신은? 전혀. 형사소송 끝났으니까 이제 민사소송 시작해야지. 저번처럼 한 소송 끝날 때마다 다른 소송 넣으면서 피말리게? 말해 뭐해. 피말리는 것도 피말리는 거고 10원짜리 한 장까지 따박따박 받아낼 거야.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것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정의구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입에 담기도 남사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괴롭기도 많이 괴로웠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영원한 내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거든요. 쌍둥이 잘 키워낼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잘 지켜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에요. 저는 근래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회사를 쉬고 있어요.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탓에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다 털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전 외동딸이라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지만 늘 가슴 한켠엔 형제 자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자매처럼 생각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예요. 전공도 같으셔서 두 분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덕분에 전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모르고 살았어요. 대신에 바쁜 부모님께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늘 병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전 외롭게 자라야 했죠. 제 친구는 저희 집에서 절 돌봐주시던 아줌마의 딸이었어요. 그 아줌마는 결혼 전에 보육원 교사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애가 생겨서 일을 관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용돈벌이 삼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줌마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중에 막내딸이었어요. 저랑은 나이가 같아서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막내딸을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전 아줌마네 막내딸과 거의 같이 컸다고 봐도 무방해요. 동네가 같다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그 아줌마는 사이가 좋으셔서 제가 자란 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셨어요. 자연스레 아줌마의 막내딸은 저와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같이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따로 노는 게 어색할 정도였죠. 놀러도 같이 다녔고요. 성격도 잘 맞아서 자매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하곤 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자식이 셋인데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서 생활이 빠듯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까지 잘 챙겨주셨죠. 심지어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어요. 윤정아, 진짜 부럽다. 부모님이 외국도 보내주시고. 난 미국 가는 건 꿈도 못 꾸는데. 제가 방학 동안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게 되자 친구가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눈에 밟히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의 미국행 티켓도 함께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는 방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외에도 저희 부모님은 친구를 볼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크리스마스에는 제 친구 선물도 매년 잊지 않으셨죠. 애가 살갑고 애교가 많다면서 좋아하셨거든요. 전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제 친구를 질투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와는 성격이 다른 친구가 부러웠고 친자매였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렇게 찰떡처럼 매일 붙어 다니던 저와 친구는 대학에 갈 때가 되자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친구는 지방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4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방학 동안 가끔 만나서 놀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진 못했죠. 대학 4년이 정말 쏜살처럼 빠르더라고요.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서 석사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 친구는 휴학을 하곤 학원에 다니며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나중에 네일아트 샵을 할 거라면서요. 전 대학원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지만 행동이나 말투가 바른 사람이었죠. 공통점이 많아서인가 우린 처음부터 서로 잘 맞았어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은 서울 시내에 있는 인류 호텔에서 올렸고요. 남편과 전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자식의 하나뿐이라서 결혼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뜻을 따르게 됐고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워커홀릭이라서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솔직히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고 낳기로 합의를 봤었고요. 우린 아이 때문에 일적으로 피해를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일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결혼 생활은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건데 그땐 그걸 몰랐었죠.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흘러갔어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긴 했지만 냉전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죠. 그 정도는 다들 싸우고 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계획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거였죠. 솔직히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날짜 계산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걸. 예상 못했다고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무척 좋아했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아이를 기다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일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한숨만 늘어갔어요. 결국 저는 만삭 직전까지 근무를 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는 독하다는 소리를 좀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연분만을 통해 무탈하게 예쁜 딸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낳고 보니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자식 낳아보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복직할 시기가 됐는데 아이를 맡길 곳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부탁드릴 수도 없었죠. 할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애를 맡기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차라리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던데 본인이 휴직할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만 휴직을 권하니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자긴 어떻게 나보고 회사를 더 쉬란 소리를 해? 내 커리어는 생각 안 해? 차라리 당신이 육아휴직을 내지 그래. 왜?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나한테만 강요해? 저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예쁜 딸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겠어요? 솔직히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죠. 하지만 회사에서 애 낳고 휴직하는 선배들 보니 어지간히 눈치를 봤더라고요.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귀 후 회사에서 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전 빨리 승진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임원 자리까지 오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휴직은 독이었죠. 결국 전 어릴 때 저를 돌봐주셨던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드린 거였지만 예상대로 거절을 하시니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탁인데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지. 근데 관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움직이기가 그렇구나. 그나저나 어떡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부탁 드려서 제가 죄송하죠.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아주머니. 그런데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행운이 찾아왔지 뭐예요. 글쎄 제 친구가 아줌마 대신에 제 딸을 봐주겠다지 뭐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저는 친구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친구는 네일샵 창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저희 애를 보게 되면 창업이 늦어질 게 뻔했죠. 그런데도 친구는 제 사정을 먼저 봐준 거였죠.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니? 가족이랑 다름없잖아. 나도 네 딸을 친조카라고 생각하는걸.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할 거 없어. 마음 편히 회사에 복귀해. 전 친구의 말에 감동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정말 마음을 졸였었거든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친형제라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친구한테 고마웠어요. 전 친구한테 평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딸을 부탁했어요.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이었죠. 대신 보수는 넉넉히 약속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돈은 안 받겠다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전 안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애 못 맡긴다고 그냥 받아달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승용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였죠. 차가 없는 친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야 했죠. 굳은 날엔 더 걸렸고요. 첫 한 달 동안 친구는 왕복 3시간 넘게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저희 집을 오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친구는 파김치가 되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차라리 제 친구를 입주 베이비시터로 들이자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남편이 불편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죠. 하지만 친구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젊은 부부가 사는데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끈질긴 설득 끝에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다행히 집에 안 쓰는 서재가 있어서 그 방을 리모델링해 친구한테 내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 동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젊은 여자가 베이비시터로 상주하는 건 좀 찜찜하지 않겠냐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그런 상황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이죠. 전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자매나 다름없는 제 친구랑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친구 덕분에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제 친구는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살림 솜씨도 좋았거든요. 저희 부부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늘 눈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졌어요.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이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먹고 싶어 한 거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원래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백화점에서 반찬을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갓 지은 밥에 따끈한 음식을 먹게 되니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밑반찬은 물론 갈비찜이나 생선조림도 맛깔나게 만들었죠. 딸아이의 이유식과 간식도 직접 만들어 먹였고요.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는데 친구가 그 손맛을 그대로 닮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퇴근하면 자연스레 저녁 식탁에 앉아 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어요. 친구와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친구에게 무척 고마워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고맙다며 친구한테 명품백을 사주셨어요. 친구는 몇 번 사양하더니 은근 좋아하며 받더라고요. 그게 한정판인데다가 돈이 있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백이었거든요. 엄마가 친구를 위해 힘 좀 쓰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즈음부터 저와 남편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겼죠. 의도적으로 절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전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너무 걱정 말라더군요. 원래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겁을 낸다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인이 자기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왜 겁을 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남편한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깊게 생각하지 마. 전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애가 생기고 나서 예전에 비해 우리 부부의 생활은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둘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데이트도 종종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주가 돼버렸거든요. 당연한 거지만요.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많이 변했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살이 좀 쪘고 외모에도 전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절 돌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났죠. 그래서 관리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1:1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했고 피부과 이용권도 구매했어요. 샵에 들러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간단한 걸 왜 안 하고 살았나 싶더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과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혹시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은 딸이라면 꿈뻑 죽었거든요. 퇴근할 때마다 크든 작든 딸아이 선물을 사들고 올 정도로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였죠. 남편이 잠든 사이 전 친구와 함께 와인을 한잔 했어요. 고민도 얘기할 겸 해서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남편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다고.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자 친구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을 음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앞으로는 친구 앞에서 남편 욕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따지고 보면 친구는 제 딸의 양육을 위해 이 집에 있는 건데 제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미안해.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근데 네일샵 매장 알아보는 건 잘 돼가? 응, 알아보고 있긴 한데
보증금이 싼 데를 찾다 보니 월세가 좀 비싸더라고. 보증금이 많이 부족해? 한 1억 정도? 그 정도 있으면 확실히 월세 부담이 덜하긴 하겠더라고. 1억이면 확실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남는 돈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금액이 크니 계약서를 쓰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떻게 가족 같은 친구한테 그러냐고 했고요. 윤정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관계는 깔끔해야 오래가는 거야. 결국 부모님의 말대로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받게 됐어요. 친구가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미안, 난 그냥 빌려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래야 나중에 서로 감정 안 상한다고 하셔서. 그래,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역시 남은 남인 거네, 그지? 중간에서 전 많이 난처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친구는 저희 동네에 네일샵을 차렸어요. 마침 저희 집에서 가까운 상가에 딱 좋은 매물이 나왔거든요. 전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친구의 네일샵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홍보 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기한테 네일샵 지역 광고도 부탁했죠. 친구를 위한 선물로요. 친구가 네일샵을 오픈하게 되면서 전 서둘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지인을 통해 괜찮은 아주머니를 소개받았어요. 지인의 아이를 봐주셨던 분이라 믿음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지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딸을 맡긴다는 거야? 자격증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였죠. 친구가 그러더군요. 직원 두고 하는 거라서 애 보는 건 계속 할 수 있어. 게다가 샵 근처에 집도 구해야 하는데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그 순간 전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오픈하는 샵을 친구 딸을 보면서 운영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게다가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제 친구가 저 몰래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그동안 남편과 제 친구는 단 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둘이서 술을 마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전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나 확인하려고 손을 제 눈앞에 갖다 댔죠. 반응이 없자 남편은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어요. 전 그런 남편 뒤를 쫓았어요. 집안은 온통 캄캄했고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의 방에서요. 전 소리 죽여 친구의 방 쪽으로 갔어요. 안에서 남편과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자는 거 확인했어. 하마처럼 쿨쿨 자더라. 맙소사. 남편과 제 친구는 제가 방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전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죠. 20년 지기 친구와 남편이 그런 사이라니. 게다가 제가 버젓이 있는 집에서 그런 짓까지 벌였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다음날 전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전자상가에 들러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여러 개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죠. 저는 태어난 척 친구한테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상품권을 주었어요. 친구는 상품권을 들고 바로 쇼핑을 하러 가더군요. 그 사이 전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 차 안에 앉아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죠.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집에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안방 내 침대에서도 더러운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제 뒷담화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돈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친구는 제 남편을 수호천사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매장 인테리어비며 이런저런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런 친구를 꽃돼지라 부르며 돈을 주더군요.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좀만 참아. 해외 발령 신청했으니까 그때 같이 가자. 윤정인 일에 미친년이라 조기 유학 핑계로 내가 애 데리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걸? 아예 외국에서 살림차릴 생각까지 하는데 정말 욕지기가 일더군요. 게다가 내 딸까지 지들 더러운 짓거리에 이용하려 들다니 용서가 안 됐어요. 두 년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죠. 전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전 디데이를 기다리며 남몰래 준비를 해나갔어요. 드디어 딸아이 돌잔치 날이 됐어요. 일찌감치 남편한테 말해서 남편 회사 사람들과 시부모님 지인들을 잔뜩 초대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제 지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 딸의 돌잔치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진행하더군요. 잠시 뒤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요. 그때 친구네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제가 모두 초대했거든요. 친구는 본인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냐 새 신부처럼 화사하게 차려입었더군요. 절 잘 모르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은 친구가 남편 와이프인 줄 알고 인사할 정도였어요. 드디어 딸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전 준비한 USB를 업체 직원에게 넘겨주었죠. 그리고 동영상이 상영되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스크린에서 남편과 친구가 알몸으로 제 방 침대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는 게 고스란히 흘러나왔거든요. 제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영상을 끄려고 허겁지겁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영사 기계를 강제로 껐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본 뒤였죠.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달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성을 내셨죠. 너 설마 니네 애를 봐주던 저 여자랑 바람난 거냐? 그런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한 거야. 저 꽃뱀이 날 꼬셔서 그런 거라고.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친구를 꽃뱀으로 몰더군요. 뭐? 네가 먼저 꼬셨잖아. 니네 마누라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그때였죠. 누군가 달려들어 짝 소리가 나게 친구의 뺨을 쳤어요. 다름 아닌 친구의 엄마였죠.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어떻게 인겁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기 엄마 왜 없는 형편에 애는 줄줄이 싸질렀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제 친구의 막대먹은 말에 친구의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그 바람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제 딸의 돌잔치는 그렇게 난장판이 되었어요. 딸애한테 미안했지만 제 작전은 성공이었죠. 전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죠. 대신 대형 로펌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못난 아들이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와 제 딸을 기망한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도덕한 인간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양육권과 친권 모두 내가 갖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친권은 안 된다고 하시길래 제 변호사랑 상의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엄마는 친구한테 빌려준 1억을 되돌려 받았죠. 친구가 유흥비로 다 써버려서 친구 엄마가 대신 갚아주었죠. 살던 집을 팔아서요. 남편은 이번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긴 그런 데서 못 산다고 사표를 냈다나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전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냈어요. 승진보다 중요한 건 제 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많은 것을 욕심내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조금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현재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는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다 큰 딸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실패가 두려워 참고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앞으론 제 손으로 딸아이를 키워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0살이 된 여성이에요. 얼마 전 불현듯 7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병을 얻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무서운 존재였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폭력에 많이 힘들어했죠.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던 아버님은 험한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새벽 일찍 집을 나가서 저녁엔 술에 취해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술을 드신 아버님은 가족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죠.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고 가족들은 아버님을 피해 도망을 치곤 했대요. 그때의 상처 탓인지 남편은 연애할 때 입버릇처럼 얘기했었어요. 자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전 아버님을 뵙기까지 정말 많이 긴장했었어요. 겁을 먹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긴장을 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들도 마찬가지였더군요.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언제 파르르 화를 낼까 조마조마해 식은땀이 다 나셨대요. 남편은 1남 2녀 중 막내라서 어리고 힘이 없던 탓에 자신이 엄마와 누나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게 늘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누나들에겐 끔찍하게 잘하면서도 아버지 일이라면 늘 시큰둥했어요. 전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그럴 때마다 남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곤 했죠. 저도 처음엔 시아버지가 불편하고 두렵긴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아버님이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아시고 도리어 제 눈치를 보셔서 따로 뵙는 일은 점차 줄었어요. 시댁의 가족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정말 가시밭 같았어요. 시집간 시누이들이 명절이 돼도 친정을 찾지 않았거든요. 뿌리난 시아버님은 어머님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시며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머님 편을 들었고 결국 싸움은 커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으로 피신을 오곤 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일이 곧해서 명절 증후군을 겪는 게 아니라 시아버님 때문에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6살인 딸이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할머니 집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녀딸까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다 보니 남편조차 본가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아버님을 빼고 다들 저희 집에 모였고 함께 밖에서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당신만 빼놨다며 술을 마시고 살림을 부수며 분풀이를 했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며느리인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아버님의 회갑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회갑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남편에게 조촐하게라도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고 내켜하지 않는 남편을 달래서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내심 당신 생일에 저희가 온 게 좋으셨는지 처음으로 손녀에게 용돈까지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은 괜찮겠다 안심했죠. 하지만 술이 문제였어요. 시누들도 도착해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기분 좋게 한두 잔 들어간 술이 화를 불러온 거죠. 화의 근원은 그동안 당신이 느꼈던 서러움이었어요. 뼈가 부서지게 벌어서 먹이고 키웠더니 자식 새끼들은 지 엄마만 감싸고 놀고 나만 빼고 밖에서 니들끼리 놀아?
그러고도 니들이 자식이냐? 애비 속도 모르는 나쁜 놈들. 한참을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을 꺼내놓으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큰 신우가 제게 한 소리를 하더군요. 옳게,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는데 앞으로 가족 모임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호적을 파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자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죠. 첫째,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에휴, 그래, 며느리 네가 기껏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니 나도 면목이 없구나. 그냥 앞으로는 마음만 받으마. 내가 이럴 줄 알고 애들 아빠랑 애들은 두고 왔잖아. 설마 했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저거 못 고쳐. 작은 신우이까지 이렇게 나오니 솔직히 억울하더라고요. 속상하긴 저도 마찬가지인데 신우이들과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믿었던 남편마저 괜히 나서서 일을 만들었다고 절 원망했고요. 전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놈의 집구석 일에 참견하나 봐라. 이를 갈았어요. 그 사건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제각각 살기 바빴어요. 매년 시어머니 생신 때 모여서 밥 먹고 근황을 묻는 정도였죠. 그 외엔 모이는 일이 없었어요. 가끔 시아버지의 못된 버릇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피신 오시는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성난 남편을 말리기 바빴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종합검진에 어머님은 혹여 나쁜 병이라도 걸렸을까 걱정하셨죠. 전 그런 어머님을 안심시키며 고부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대부분 시아버지 얘기였죠. 저는 어머님의 얘기를 듣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데 왜 같이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았음 벌써 이혼했을 것 같은데. 며느리로서 할 소린 아니었지만 당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식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를 간 마당에 무슨 정이 있다고 그렇게 함께 사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러시더군요. 나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걸. 그리고 성질은 불같아도 속은 또 안 그런 사람이다. 부부가 40년을 넘게 살면 이런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나도 남편이랑 더 오래 살다 보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될까 생각했죠. 다행히 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모두 양호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혈압관리와 꾸준하게 운동을 하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숨어 있었죠. 며칠 뒤에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화장실에서 혈변을 보시고 의식을 잃으셨다더군요. 전 너무 놀라 119에 전화를 했고 곧 응급차가 도착해서 아버님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 놀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곤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님은 필요한 검사들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암 말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술, 담배를 하도 하셔서 간과 폐도 성하지 않으셨죠. 저는 혹여 아버님이 잘못되시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과 시누이들은 담담해 보이더군요. 시누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병원에는 왔지만 아버님이 계신 병실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제가 교대로 병상을 지키며 아버님 간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에게 성질을 부리셔서 어머님과 전 많이 곤란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전 아버님을 1인실로 옮겼고 그 탓에 병원비의 부담은 커졌죠. 나중에 남편은 왜 허락도 없이 1인실로 옮겼냐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제게 뭐라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하고 기가 찼어요. 자식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저한테
병간호까지 떠넘긴 사람이 할 소린가요? 미안해하긴커녕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지나고 저희 아버님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그동안 자각 증상도 꽤 있어서 참기 힘들었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수술은 했지만 이미 전이가 시작돼 암세포를 모두 제거할 순 없었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아 적극 권하지는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희 집에선 어머니를 뺀 온 가족이 모여 상의를 했어요. 말이 상이지 신우들은 결과가 좋다는 확신도 없는데 항암 치료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포기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끝나 큰 마음을 먹고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였어요. 물론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기에 은행에 20년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갈 계획이라 돈이 없긴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고 살아계시는 아버님의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한테 본가를 팔면 어떻겠냐고 물었죠.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요. 집 한 돈이면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뾰족한 수가 없기에 일단 저희끼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후 어머님께 이 얘기를 전했고 어머님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저희한테 부담 주긴 싫으니 당신은 작은 방 하나만 얻어 살겠다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해야 어머님이 편하시다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은 항암치료에 들어갔어요. 정정하셨던 양반이 항암치료가 시작되니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진정제 없이는 1분 1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어떠셨겠어요. 나중엔 아버님 보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저 혼자 병원을 드나들며 아버님 병상을 지켰어요. 그렇게 어렵게 항암치료가 끝이 났어요. 다행히 아버님의 상태는 조금 차도를 보이는 듯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아버님을 만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였죠. 그 무렵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누이들은 각자 집안의 사정을 핑계로 병원을 찾지 않았죠. 믿었던 어머님도 어떤 이유인지 당신 남편을 먼 발치에서만 볼 뿐 다가가지 않으려 했어요. 이러니 긴 병간호에 저만 죽어나갔죠. 긴 병엔 효자 없다고 저도 저대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불만이 쌓여갔어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딸에게 미안했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친정엄마한테도 죄송했어요. 적어도 수술 당일엔 제가 가봤어야 했지만 아버님 병실을 비울 수가 없어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이든 친정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저 나름의 속상함과 불만이 터져 나와서 퇴근이 늦어 못 온다는 남편한테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쳤고 마지못해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 앞에서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정말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해도 해도 너무해. 내가 당신 부모 병수발 드느라 내 부모 수술하는데도 못 가야 해? 당신네 식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 손 빌려서 일 처리할 건데? 말해봐. 전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하필 그 순간 잠에서 깬 아버님은 그런 제 모습을 모두 보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물끄러미 절 바라보시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아버님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간 수술과 항암치료로 체력이 떨어진 데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서 그런 걸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의 곁을 지키며 주무시는 아버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곤 했어요. 아버님, 내일은 입춘이에요. 아버님이 병원에 오신 지도 이제 1년이 넘어가네요.
솔직히 이렇게 오래 아버님 병간호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 그렇게 좋은 며느리도 아니고 저도 민주 아빠 따라 아버님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이어지는데도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고 그 때문인지 저는 안심하고 제 속내를 아버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죠. 아버님,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혹시 깨셨는데 눈 안 뜨시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저도 민주 아빠 따라 아버님 미워할 거예요. 정말 그러기만 하세요. 저 그럼 아버님 며느리 안 할 거예요. 그날 제가 남편한테 소리친 거 들으시고 마음 상해 이러시는 거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시고 눈 좀 떠주세요. 네? 그날 밤도 저는 집에 가기 전 아버님 병상을 지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올려보니 글쎄 아버님이 절 물끄러미 보고 계시지 뭐예요. 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도대체 며칠 만에 깨신 건지 아세요? 제가 놀라서 횡설수설하자 아버님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하셨고 저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귀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글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한편으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요. 그 후 아버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당신이 깬 걸 가족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저만 알고 있으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님이 깨신 것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저 내 마음의 그릇이 그 정도라 덜고 싶어 하는 말이니 너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된 아버님의 이야기는 대략 이랬어요. 중매로 만난 아버님과 어머님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사셨대요. 어려운 형편이라 지하 방 한 칸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님을 찾아와 자기가 당신 부인의 남편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지 뭐예요. 그 말에 아버님은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으셨죠. 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은 지울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님의 과거를 캐고 다니셨대요. 그러다 어머님이 그때 왔던 남자와 3년이나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결국 태어난 지 50일도 안 돼 세상을 떠났대요. 남자 집에서는 어머님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님은 그대로 맨몸으로 쫓겨나면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머님한테 배신감이 들어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하필 그때 첫째 신우가 생겼고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그간의 일을 다 얘기하신 거죠. 어머님은 용서를 빌며 평생 아버님 뜻에 따라 살 테니 내치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셨다더군요. 그때 희순이만 아니면 난 이 시애미랑 헤어졌을 거다. 근데 또 자식 키우며 살부대 끼고 사니까 지난 일은 잊고 사라지더라. 그래, 이것도 운명이구나 하고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네 시애미가 날 무서워하지 뭐냐. 나만 보면 지레 놀라서 토끼눈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속에서 부하같이 밀어 손찌검을 하곤 했지. 애들은 그런 나를 지 엄마를 괴롭히는 파렴치한처럼 봤고 그걸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애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게 됐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생각을 말했죠. 지금이라도 가족들한테 아버님 마음을 얘기하세요. 저도 그랬고 모두 아버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럼 애들이 지 엄마 과거를 알게 될 거 아니냐. 그건 또 내가 집사람한테 못할 짓이고 미안하지만 너만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맹세한 일인데 이렇게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주책 없이 너한테 집만 주었구나. 미안하다 아가.
모든 얘기를 듣고 보니 조금은 아버님이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폭력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는 거죠. 그날 이후 아버님은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겐 여전히 주무시는 모습으로 지내셨고, 한 달 정도 뒤에 정말로 곤히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셨죠. 임종이 가까워진 그 순간 아버님 병실은 너무나도 고요했어요. 전 저만 알라고 하신 아버님과의 약속을 깨고 어머님께 아버님께 들은 얘기를 꺼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아버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대로 가시게 하면 제가 내내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만큼은 아버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놀란 얼굴로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어요. 하지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저는 어머님을 달래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다른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떨궜죠. 남편은 아버님의 임종을 확인하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빈소를 차렸고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식은 진행됐어요. 돌아가신 시각이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는데 빨리 장례를 시작해야 3일 중 하루를 쓸 수 있다며 남편은 분주한 모습이었죠. 시누이들도 3일장을 꼬박 치르면 너무 힘드니 차라리 잘 됐다며 아버지가 마지막엔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니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는데 이게 무슨 경우니? 비록 너희한테 몹쓸 짓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은 나 죽을 때도 이럴 거니? 어머님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남편과 시누이들을 혼내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어머님 모습이었죠. 발인을 앞둔 마지막 밤 어머님은 아버님 영정사진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 좁은 사람이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차라리 그때 당신과 헤어졌다면 당신이 자식한테 미움도 안 받고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질도 안 받았을 텐데 미안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죠.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고 살 뻔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약속도 못 지킨걸요. 저 나중에 아버님께 혼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 네 덕에 참 오랜만에 네 시아버지 손을 잡아봤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 네 시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는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많이 잡아볼 걸 그랬구나. 어머님은 소리 죽여 한참을 우셨어요. 그때였죠.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선 뭐가 불만인지 울고 계신 어머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속도 좋아. 그렇게 당하고도 눈물이 나?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 우리 가족 괴롭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 근데 엄마는 왜 계속 그렇게 슬픈 사람처럼 있어?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도 속이 상해 그런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어요. 표현이 서툰 건 아버님을 꼭 닮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치셨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시누이들이 달려와 어머님을 말렸어요.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도 속으론 좋잖아. 맨날 들들 볶이고 물건 부수는 남편 없으니까. 엄마가 제일 좋아해야 맞는 거잖아. 딸들의 철없는 말에 어머님은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비밀에 붙였던 당신의 과거를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은 놀라지 않는 절 보며 원망하듯 쳐다봤어요. 그렇게 발인을 하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남편에게만은 아버님과 나누었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발인하러 가기 전 조용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남편은 묘지로 가는 내내 오열했어요. 시누이들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고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미움만 받던 아버님은 그렇게 가족들과 화해를 하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아버님과 얘기를 나누었던 그날 밤을 떠올려요. 아버님은 저에게 짐만 주고 간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짐이 아니라 당신과 나눈 소중한 추억이었죠. 다음 달이면 저희 아버님 7주기예요. 저는 형식 같은 건 잘 모르는 며느리라 그저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당신만 소외되었다고 서러워하셨던 아버님 마음을 이날은 꼭 달래드리고 싶거든요. 가족들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 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찾아오고 있고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가족이라는 정말 커다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모든 헤어짐은 어떤 형태로든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은 깎이고 좋았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니 결국 남는 건 추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후회가 남지 않도록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아니, 저희 시아버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